안녕하세요. 국제사회 위기 관리 안전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국내 선진 재해고 제도 및 사례를 강의하게 될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고 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나정일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와 재해고의 특징을 이해한다. 국내 선진 재해고 제도 및 사례를 통해 지역 레질리언스 재해고 모델을 숙지한다. 국제사회 위기관리 안전 전문 인력으로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생각해본다. 오늘의 콘텐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관리와 재해구호부터 지역 레질리언스 재해구호 모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와 재난구호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2020년 8월에 구례 지역에 발생한 수해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알 수 있듯이 자연 재난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역량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하드 및 소프트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적 대응과 비구조적 대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 같이 재난을 거인이라고 본다면 그 거인이 넘어오는 것을 재난을 막는 하드웨어적인 방파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대피나 아니면 대응을 할 수 있는 비구조적 대응, 소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기관리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재난관리에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의 위기관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재구호 제도와 그리고 재구호 사례에서는 대비 그리고 또 복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관리 4단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발전은 시민, 행정, 연구자의 모든 총합으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개인, 지역사회,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공조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 커뮤니티, 지역 사회는 같은 장소, 지리적으로 함께 생활, 사회문화적으로 하는 운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특히 재난에서는 자조, 공조, 공조가 서로 연계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한편 조기의 복구와 부흥에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조, 공조, 공조는 내 스스로 나를 돕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돕는 것, 그리고 공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를 의미하는 공조는 전에는 지역 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졌었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가치관의 다양화로 인해서 본래 지역과 그리고 가정이 갖고 있었던 기능이 정화되어서 현재 지역 방제 및 마을 활동을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난과 재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연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은 마그니튜드 7.2의 지진으로서 약 6,400명이 사망한 대지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경우에는 마그니튜드 9로서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진도 최대 7입니다만 약 2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행방불명자가 일어난 커다란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도 구마모토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마그니튜드 7.3의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토토리현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2016년 10월에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주와 포항에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그 매그니튜드를 보면 4점대에 달합니다. 이 매그니튜드는 숫자 앞에 1이 올라갈 때마다 힘의 크기가 33배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M4에서 M6이 올라갈 때는 33 곱하기 33, 약 1000배의 힘이 더 큰 지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9 정도의 지진이 얼마나 큰 지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는 정말 커다란 재난이 쓰나미와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미나미 산리쿠초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골의 군에 해당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재난관리청사입니다. 3층짜리 골격을 가지고 있는 H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흰색 건물과 그리고 이 방재청사가 동일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지금 사람의 형상을 한 분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 집들이 쓰나미로 인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이 분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예, 여기에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 쓰나미에 의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도망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셨냐면 하면 군에 속해 있는 군청에 있는 공무원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에게 끝까지 대피 방송을 하다가 정작 본인들의 대피할 시간을 잃게 되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아마 너의 이름을이라는 거를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여기에서에 나왔던 그 작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잊혀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역시 쓰나미가 지나간 후에 위령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도 바닷가인데요. 여기에 보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집 한 채는 그때 남았던 건물이 아니라 쓰나미가 지나간 뒤에 다시 건물을 지은 집입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법에서는 한번 쓰나미가 발생한 지역에 사실 다시 집을 짓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쓰나미가 침범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약 7에서 8m 이상 땅을 높여서 택지를 조성한 뒤에 건물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도 역시 관측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고 세계에서도 네 번째로 큰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14m의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쓰나미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아마 더 유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전기의 공급이 끊겼고 그 전기의 공급의 끊김으로 인해서 멜트다운이 일어난 인류 사상의 최악의 핵 발전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9월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약 2만 명이 되고 피난 주민도 55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망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재난으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통해서 그 사망자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도 16조 원에서 최대 25조 엔으로 우리나라의 돈으로 따지면 한 260조 정도가 되는데요. 자연 재난에 의한 인류 사상의 최대의 경제적 손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전에 대한 피해 그리고 원전에 대한 해체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초기에는 50조 엔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대 500조 엔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쓰나미가 발생하였고 쓰나미가 들어와서 나간 이후에는 건물 위에 배가 올라가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현지를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18개월 후에 1년 반 후에 제가 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길 정도만 남아있고 정말 황량한 상태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9년이 흘렀지만 그래서 사회적 인프라적으로는 많이 복구가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아까 구례 수해 피해 사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지원과 그리고 중간 조직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이 발생한 피해 지역과 주민에게는 필요한 수요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 자체에 가지고 있는 자원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자원,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중간 조직 지역이 연결해주고 그리고 조정해줘서 그 수요를 맞춰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재난에 대한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행정기관이 있고 그리고 또 NGO나 NPO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재해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자원봉사자, NPO 등이 서로 연계되어서 주민들에 대한 재난 대응 그리고 재해 구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후에 경과에 따른 재해구호 활동의 특징입니다. 재해 발생 직후에는 먼저 재난봉사활동본부의 개설과 자원봉사자 접수 개시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재난이 발생한 직후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인명구조 및 피난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해 발생 직후에는 피해자의 안부 확인 그리고 이재민의 피난 유도 또한 대피소 도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어느 정도 잦아들어서 실제적인 생활 지원기로 들어갔을 때에는 물리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신 피로 및 스트레스를 고려해서 이재민의 생활 지원 활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지역의 외부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재해구호 활동에 있어서 물자의 조달, 운반, 분류, 그리고 대피소 도움, 그리고 이송, 목욕, 장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 등의 구호 활동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지역사회 회복을 위한 것을 일본에서는 부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특징으로서는 가설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지역에서의 지역 활동을 전개합니다. 긴급 일시적인 활동에서 이제 외부의 자원봉사자분들이 돌아가고 지역 자체의 단체 및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역에 풀뿌리를 둔 분들의 활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실제적으로 뭔가 대단한 활동보다는 말벗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장보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활동도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케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난자원봉사자를 일반 자원봉사자와 전문 자원봉사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이라는 말을 쓰고 일본에서는 재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관계된 용어에서는 재해라는 말을 현재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쉽게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가서 재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재민을 위해서 참가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일본의 경우에는 재자원봉사자 센터를 통해서 지원활동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통역, 변호사분 등 같은 특정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전문 자원봉사자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요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의 복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진은
18년 8월에 일본에서 큰 여름 수해가 났었는데 그때 복장입니다. 자원봉사자 분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자원봉사자 분들을 위한 안전 및 위생관리 역시 재구호 활동에서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화산 피난 지원을 가는 경우에는 사전 강습을 받지 않으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더워도 안전을 위해서 긴 소매, 긴 바지, 그리고 또 헬멧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가시는 분들은 뭔가 본인이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무리적인 행동을 하시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용기, 쉬는 용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름에 37도, 38도의 폭염화 하에서 움직이시다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분들이 사용하시는 화장실이나 세면대, 휴게소에 대한 정비도 앞으로는 우리나라 제9호에서도 배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기서 써 있는 지붕에 올라가는 작업이나 대량의 토사와 쓰레기 철거 작업 등은 중노동이라고 해서 일반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시키지 않고 자원봉사 활동이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재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주민 활동으로만은 대응할 수 없는 규모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설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힘을 빌려서 피해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는 조직이 됩니다. 크게 세 개의 원칙을 갖습니다. 피해자 중심, 지역 주체, 협동의 원칙으로서 피해 주민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원봉사자를 파견해서 이재민 지원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분들은 평상시부터 지역 복지를 담당하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NPO에서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로서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한 행정,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 및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재민 요구 파악,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접수, 니즈와의 매칭, 다양한 지원 활동, 지원의 자원 등의 조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지진이 발생해서 2016년에 쿠라요시시라고 하는 곳에 자원봉사자 센터의 모습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전화와 서류들이 있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한 후 그리고서 그날의 자원봉사자 수요를 자원봉사자 공급과 수요를 계산한 다음에 매칭한 다음에 필요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받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곳에 자원봉사자가 가거나 하는 것들을 줄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제로 가면 이렇게 집에 대한 청소 작업이나 쓰레기 배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자원봉사 센터 안에서 서로 간에 협조할 부분과 그리고 일을 나눌 부분들을 매일 아침과 그리고 오후에 두 차례 회의를 열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자원봉사 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으로는 피해 주택과 사유지의 정리, 그리고 청소 작업, 쓰레기 배출, 진흙 청소 작업, 철근 등 산업 폐기물 철거 작업과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자원봉사센터의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자원봉사센터는 정보수집반, 그리고 정보반, 니즈반, 그리고 봉사 점수반, 매칭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아시다시피 어떤 피해 그리고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이분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거나 그리고 또 전화나 연락을 받아서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재자원봉사센터 안에서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분들은 아침에 일찍 가서 자신의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런 활동을 할 때 이미 보험을 다 듣게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제 지역에서 피해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계시기 때문에 다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활동에 대한 보험을 먼저 들게 하고 그리고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신기한 게 뭐냐면 그날 수요가 만약에 50명 분만 50명 정도만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분들이 100분이 오셔도 아침쯤에 오늘의 자원봉사자 필요한 수는 50분입니다. 50 번호표 뽑듯이 51번부터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좀 우리나라랑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정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피해 지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인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느릴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필요한 수요와 그리고 그에 맞는 공급으로서 균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일본의 토토리현에서 일어난 지진에서는 다른 현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날 와서 그날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분들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나 4시 반쯤에 자원봉사자의 그룹들이 다 모이셔서 그날에 활동하신 것 그리고 개선점 등을 이야기하는 회의를 매일매일 거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다시 또 다음날 아침에 모여서 회의할 때 나누고 그것들을 활동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센터장과 부센터장 밑에 운영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NPO 등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총무 담당, 수요 담당, 자원봉사자 담당, 물자 담당, 정보 담당, 회계 담당을 아래에 놓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레벨에서의 재고 대응 3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응의 3단계, 제일 첫 번째 초동기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재해 발생부터 재자원봉사센터의 개설까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중간지원조직, NPO, 자원봉사 등과의 연계 및 협동의 단계입니다. 먼저 피해자 지원 활동의 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일반 자원봉사자, 전문 자원봉사자를 분류해서 전문성에 대한 불안을 먼저 해소합니다. 그리고 재해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에서의 지원 주체의 활약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간에 협조해주는 것이 네트워크 조직,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에서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런 활동 등을 엮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대규모 재난일수록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조사, 연구, 인재 육성,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운영 지원이나 기자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중간 지원 조직이 하고 있습니다. 재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회와 민간의 시민단체들이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과는
파트너십으로 연락 조정이나 행정 사항에 대한 것들을 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대응의 3단계 중에 초동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재자원봉사센터 개설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의 일반 자원봉사자의 수용과 상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시정촌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위해서 개설 준비를 시작합니다. 재해대책본부 그리고 재자원봉사센터의 연계 사례로서 2004년 7월 후쿠이 지역에 일어난 호우가 있었습니다. 4명 정도의 분이 4명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재해대책본부, 행정기관에서 설립하는 재해대책본부와 그리고 재해자원봉사센터가 피해를 입은 지역과 마을에 현지 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행정과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치회 임원 등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지원 활동을 굉장히 원활하게 이끈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4년 7월 후쿠이 호우 때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을 전체에 침수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큰 수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초동기를 지나서 긴급 응급기를 거칠 때에는 자원봉사센터가 개설한 후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 모집을 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자원봉사센터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보 공유 및 발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재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경험해 본 다른 단체 분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재난을 처음 겪는 재자원봉사센터의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관련된 단체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지원 활동, 그리고 지원의 수요 등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해서 개선점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 구마모토 지진이라든가 그 다음 해에 일어난 같은 지역에 일어난 2017년 큐슈 북부 호우 때에도 이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은 2016년 구마모토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인해서 마시키조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90%가 집들이 파손된 굉장히 커다란 지진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구마모토 지진은 사망 267명 그리고 최대 4.6조엔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경주와 포항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였지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경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경우에는 2만 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구마모토 지진 역시 26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구마모토 현지 재자원봉사센터에서는 2차 재해 등으로 일반 자원봉사자가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리고 또 현장 지리에 밝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산 지역이니까 들어오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을 이끌어냈습니다. 물론 마음적으로는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지역의 지리에 밝지 않고 그리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진이 발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진이라고 계속 크고 작은 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다른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분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재해 대응의 3단계 긴급 응급기에서 2016년 토토리 중부 지진 같은 경우에는 도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고령화율이 25%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 자체가 65세 이상의 인구 자체가 이제 겨우 7, 8%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전체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도 지방으로 가면 20%, 30% 넘는 곳이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은 군 단위로 가면 고령화율이 50%, 60% 넘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토리 중부 지진 때도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많은 기와집에 있는 기와가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0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기후였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하면 겨울에 굉장히 춥고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지붕 수리를 할 수 없다면 지붕 위에 저희가 이제 블루시트라고 부르는 그런 파란색 그 두꺼운 천을 깔아야 되는데 이게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원봉사자 분들은 그 작업을 아예 못하게 했고 우리나라로 치면 건축이나 토목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만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와집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은 집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블루시트 덮는 법 자체를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연수 교육 역시 재난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쿠라요시시 재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문의 강사분이 오셔서 지붕 위에 블루시트를 깔 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무게를 어떻게 추를 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을 지역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강습하고 있습니다. 이 강습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역 자체의 방제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임원 그리고 공민장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마지막 3단계 복구 부응기입니다. 대피소가 폐쇄가 되고 장기간에 대피소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대피소는 가능하면 단기간에 폐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한정되고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은 대피소를 제공하기보다는 제대로 돼 있는 집을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포항 지진 때 물론 대피소도 장기화되었지만 초기에 굉장히 잘한 대응이 세 개 나눠 참 잘한 대응이 뭐냐면 LH나 이런 공사에서 비어있는 집에다가 그분들을 대피시키고 그분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해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피소가 폐쇄가 되면 행정 지원이 끊기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철수하게 됩니다. 피해자 지원 자체가 크다면 그런 공식적인 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 자체에서 지역 지원 센터 등을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설주택을 짓기도 하지만 실제로 가설주택을 짓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사회에서의 이루어져 있던 관계 단절 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독사라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 주민의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전문 기관과 연계해서 의료나 복지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고령자분들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분들이 만들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혼자서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젊은 층 자체가 재난이 났기 때문에 좀 굉장히 기분이 침울해져 있거나 그리고 또 갈 곳이 갈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던가 아니면 일하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서로 같이 먹을 수 있는 회관 이런 데서 식당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사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주민기획 이벤트. 어느 한 지역에서는 50대, 60대 남성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조그맣게 지역 술집도 운영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같은 것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굉장히 큰 재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생활안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립방지를 목적으로 주민 친목회나 마을 만들기 교류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모여서 식사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나가는 것이 지역사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토리현 중부 지진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드리면 약 2개월 동안 3,000명이 대피했습니다. 규모 6.6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경주나 포항 지진보다 훨씬 더 큰 지진입니다. 하지만 이 지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큰 규모와 그 형태가 유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지금 재난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복지 대피소를 2일 후에 개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문제를 본다면 대피소 운영에 있어서 좀 장애자에 대한 배려 등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화 통역자나 그들이 없었고 그리고 시설 미비나 홍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인식 향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 조직으로서 전국 재해 자원봉사 지원 단체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지원에 관한 정보 공유 회의를 개최합니다. 재난이 끝난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끝나더라도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1년 단위 정기적으로 모여서 또한 이재민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누고 또한 제도를 개선해서 지원 등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빨랐지만 오늘의 일부를 정리를 해드리면 재난관리와 재난구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재난 그리고 재해구호를 말씀드렸고 일본의 재해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레벨에서의 재해구호 3단계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밑에 있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활동이 이루어졌는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